제가 김동식 박사님을 처음 뵌 게 예. 어느 토론회장이죠. 자유민주연구원. 예, 자유민주연구원. 예, 예. 토론회장에 갔는데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봤어요. 예. 근데 말이 딱 아구를 맞춘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요. 야 확실히 왜냐하면 제가 배운 게 다 이 북한에서 내려온 거니까 원조를 갖고 내려왔으니까 아구가 맞을 수밖에 없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김동식 박사를 눈여겨 봤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여러 번 김동식 박사하고는 뭐 책 쓴다고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함께 해봤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가장 자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 박사는 그동안 또 정보기관에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네. 밖에 활동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정원 산하에 있는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연구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대외 활동하는 게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는 또 연구소다 보니까 연구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일을 뭐 안에서 이제 월급 거기서 타니까 월급 받으니까 월급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글도 쓰고 그다음에 사실은 외부의 안보강의 같은 거는 하는데 뭐 어떤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안 나가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연구원을 퇴직을 했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국정원이나 이 안보 관련 기관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실제로 간접 교육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 받으신 내용들이 예. 사실 대한민국 가장 중요했던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간첩들의 교육에 관련된 예. 그리고 대남 사업들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셨었고 예.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일선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동식 박사님의 경험과 그리고 그 판단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그 김동식 박사님이랑 몇 번 그 대화 중에 있지만 김동식 박사가 왜 북한에서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예. 이 그동안 그 지하 공작 그 사를 배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름들은 다 빼고 하는 거죠. 아, 지하공작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관련 책들은 갖다가 조금씩 주는데 저희한테는 지하공작 역사를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정식 과목이나 어떤 그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가르치지는 않고 제가 15년 동안 하면서 공작 경험 사례집은 딱 한 번 봤습니다. 아. 한 사람 것만. 한 사람 거만. 그때 다 아시겠지만 그 민혁당 사건의 김용환 씨, 그 강철 서신 썼던 김용환을 포섭했던 윤택님이라고 하는 그 공작원이 있었는데 저희 선배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혹시 그 공작원이 내려가서 네. 또 잡힐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공작사를 다 가르치지는 아예 안 가르칩니다. 절대 안 가르치고요. 그렇군요. 아주 거기는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때 당시에 94년도에 제가 그걸 봤는데 양반이 89년도인가 88년 89년도 그때 왔다가 89년도에 89년도. 왔죠. 예. 왔다가 갔는데 근데 우리 김동식 선생은 제일 처음에 온 게 91년도 아닌가요? 90년이요. 90년도. 아, 저도 왔다 갔는데 왔다 갔는데 저희 거는 다른 공작원들한테 안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주고 그 윤택림 씨가 했던 거를 그 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줬는데 물론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그러니까 왔다 것처럼 가서 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 지명이라든가 아니면 인명이라든가 이런 건 다 빼고 뭐 조직 명칭이 다 빼고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 이렇게 가서 어떻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고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갔기 때문에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왔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을 왔다 이미 예. 간첩 공작을 한번 성공하고 갔으니까 예. 대한민국 사정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한의 주사파의 실태도 알고 계실 거고. 예. 그런데 그거를 처음 보는 사람은 사실은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랑 그때 조원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뭐 봐도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그 외에는 그런 공작 경험을 저희한테 보여준 게 없습니다. 아, 없고 그렇군요. 단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 그 광복 이후에 해방 직후에 성시백이라고 하는 그 거물급 간첩이 남한에 침투해서 했던 내용들을 김일성이 그 회고한 회고록이 있어요. 회고록 있죠. 그 녹취록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교시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진보당 사건에 그 조봉암을 포섭했던 박종호라고 있거든요. 북한 간첩이에요, 그 사람들. 그 두 명이 사실은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제일 아끼는, 제일 사랑했던 거물급 간첩입니다. 성시백과 박종호. 박종호. 예. 성시백 얘기는 제가 많이 어디 가서 했는데 박종호 얘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 두 사람에 대한 거는 박종호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예. 그 간단하게. 나중에 저 시간 되면 예. 그 성시백은 김일성 회고록, 박종호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거는 회고록은 아니고요. 그 북한의 덕성실기라고 해가지고 회상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인이 내가 이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 과정에 그 글을 쓰는 걸 어떤 사람이 쓰냐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직접 만나서 교시를 받은 사람, 이렇게 접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쓰는 거를 덕성실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뭐 수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다가 김일성을 만나서 이런 교시를 받고 또 어떻게 했더니 잘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쓴 거를 그 책 또 2권을 받고 나머지는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부들이 차관이나 장관이나 아니면 뭐 실국장급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저희하고 대화할 때 뭐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경험 예를 들면 뭐 통일당 사건 때 정태묵의 동생 재수 그리고 동생의 와이프가 마약쟁이였는데 이 여자가 결국 가서 다 신고를 하는 바람에 통일당이 잡혔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 간부들이 그 단편적으로 이제 사석에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제가 알았던 거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하면은 참고가 될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통일당이 와야 됐는가에 대한 네. 사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작금을 잘못 활용을 했다. 대부분 공작금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간첩 조직들에 갖다 주는 공작금은 다 달러를 갖다 주거든요. 근데 그 달러 뭉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은행에 가서 못 바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암달러상한테 그것도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몰래 어떻게 안 들키게 바꿔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달러를 그냥 뭉칫돈을 갖고 와서 막 바꿔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신고가 돼갖고 뭐 경찰이 추적하고 해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그 간부들을 통해서 알았던 거고 실제로 경험집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 제가 그 들었던 중에 굉장히 그 쇼킹했던 것 중에 통역당 이후에 예. 남한 출신 여자 간첩이 내려와서 예. 통역당을 재건하고 올라갔다는 그 내용을 좀 예. 쇼킹했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동안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사에 아무도 지금 재건 통역당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를 좀 우선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1995년 제가 여기에 두 번째 나오기 직전까지도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 뭐 죽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의 어떤 그 큰 대회를 하면 그 소위 그 북한에서는 이 무대에 앉는 사람들을 주석단이라고 그래요. 주석단, 예. 예, 주석단 말고 그 관중석 제일 앞줄에 장관, 차관급들이 쭉 앉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앉는 사람 중에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머리 하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공작원이거든요. 공작원 출신이에요. 유정숙이라고. 그러니까 앞쪽에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장관, 차관이니까. 장관, 차관이네. 네, 장차관들이니까. 제일 앞에 옛날 사진 보면 있을 거예요. 그 머리 하얗고 안경 쓰고 나오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유정숙이라고 하는 북한 공작원 출신의 차관, 그때 당시에 통전부 차관이었는데 68년도에 통역당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 통역당 그 간첩들이 다 잡혀갖고 이제 말하자면 처형되죠. 재판받고. 그러는 뭐 그때 뭐 잡아가지고 뭐 재판 한참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북한에서는 이 통역당을 수습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제가 북한에서 간첩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과목이 지하당 건설 과목인데 지하당 건설. 예. 지하당 건설 과목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성조직 수습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기성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깨진 조직, 깨진 조직. 노출돼서 파괴된 조직을 어떻게 가서 수습하겠느냐. 그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통일당이 깨지니까 수습하러 나온 거예요, 여자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자료 듣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오기 직전에 김일성이 만납니다. 야. 유정숙을 만나서 이제 근데 그 유정숙은 어떤 경력의 여자입니까? 유정숙은 원래 남한 출신이고요. 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공작원들은 다 남쪽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렇지. 남한 출신이었고 뭐 정확하게 그 예전에 어떤 그 경력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남한 출신이었고 어쨌든 6.25 때 아마 월북을 했거나 엘리트 지식인 계층이었겠네. 네, 남로당원이었고 남로당. 예, 그래서 월북해서 공작원으로 차출이 된 거죠. 그때 차출됐던 사람이 이제 이선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경이라고 제가 85년도에 대학교 졸업하고 갔을 때 저희 부장을 했거든요, 장관. 장관을 했었네. 예. 정경이 그것도 여자인데 그 여자도 정경이는 제가 뭐 조금 더 아는데 그냥 그 여자는 대구 여자예요. 언니도 공작원이고 언니도 결혼 못했고 여자도 결혼 못했어요. 어쨌든 그 유정숙은 아마 여기에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해서 애도 낳고 남한에서. 예 살다가 애를 뭐 버리고 갔는지 아니면 뭐 잊어먹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신으로 아마 월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8년도에 통일당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걸 수습해라 하는 임무를 받고 뭘 하냐면은 평양 의과대학 병원에 일단 가가지고 이빨을 다 뽑아요. 야. 그때 당시에 40대 정도 나이가 40대 뭐 한 중후반 정도 됐겠죠. 이빨 다 뽑으니 이게 사람이 저는 뭐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빨이 없으면 이렇게 이게 탁 다물어지면 할머니처럼 보인대요. 할머니처럼 보이죠. 예. 네. 이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완전히 할머니를 변장을 한 거예요. 야. 그렇게 하고 이 한국에 나와서 임무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임무 수행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임무 수행 말하자면 자녀 세력들 수습하는 거를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복귀를 한 거예요. 복귀했을 때 김일성이 또 만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참 너 여자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어떤 자료에 나오는 거 보면 여기 나와서 뭐 어디 음식점에 들어갔었나 봐요.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왜 그 음식점에서 밥 먹을 때 구두 닦기 하는 애들이 들어와서 아저씨들 왜 이렇게 구두 좀 달라고 그렇죠. 해서 예. 걷어갖고 나가서 닦아서 갖다 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60년대 말이니까 그때 구두 닦기 하는 애들이 그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뭐 구두를 다 모아가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그 구두 닦기 하는 애가 자기 아들하고 똑같은 거야. 생긴 게.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들이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모르는 거야. 엄마를.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얼굴도 바뀌었으니까 또. 얼굴도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봤을 때는 엄마는 아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자기 남편을 닮았는지 하여튼 자기를 닮았는지 하시니까 알아봤겠죠. 그래서 결국 아들을 만나고 혈육 간의 어떤 정도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그냥 아들을 놔두고 왔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북한에서는 아주 영웅적인 영칭호 영칭호 받았죠. 영칭호를 그랬겠네요. 네, 그 할머니 영칭호 받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에 북한의 여성 3인방이 있는데 대남 공작에 그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정숙, 정경이 그다음에 제가 데리고 왔던 이선실. 예. 근데 이선실하고 정경이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했고 유정숙은 아마 제 생각에 노동당 위원까지 중앙위원회 위원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국 후보위원까지는 못 갔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게 굉장히 좀 그 관심 가는 대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통역당의 잔당을 수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 보면 우리 아시지만 지하당을 건설할 때
우리가 이제 막스 레닌주의의 이제 지하당 건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우리도 이제 어릴 때 배우는데 그럼 보통 당 건설할 때 복선 포치하라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줄을 하나 세우면 예. 예비를 하나 만들어 두고 얘는 활동을 예비는 안 시키잖아요. 그냥 잠잠게 있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혹시 모르면 이게 이제 없어질 경우 다른 선을 살리려고. 근데 그거 아닐까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통역당이라고 하는 건 한계 조직이지 통역당 내에 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역당과 같은 조직이라고 있으면 그건 또 다른 조직입니다. 다른 조직이죠. 저 복선포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조직을 만드는 거죠. 한계 지역 내에 예를 들면 서울에 A라는 조직이 하나 있다 그러면 B라는 조직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A가 깨지면 B를 동원해 가지고 B를 이제 올려 세워 갖고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을 움직이겠다 했을 때 이게 복선포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민중당 내에 보면 몇 개 조직이 들어와 있잖아요. 서로 다르게.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복선포치가 맞는데. 복선포치가 맞죠. 통역당은 이거는 합법 정당이 아니잖아요. 지하당이죠. 그 자체가 지하당이기 때문에 복선포치하고는 관계없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냐면 단선 연계라고 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통역당하고 연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통역당은 사실은 몇 개 라인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개 라인인데 하나는 뭐냐면 김종태 라인이고요. 하나는 최영도 라인이에요. 저 전라도 임자도 그러니까, 임자면 면장했던 사람. 원래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원래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이 원래 대남 공작 그 간첩 뭡니까 그 원칙상에는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용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최용도하고만 연락을 해갖고 김종태도 그쪽으로 연기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거를 끊어가지고 김종태는 김종태대로 딸이 연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개 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태묵도 좀 다른 라인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게 왜 이 문제가 되냐면 이 중에 하나만 들통이 나면 이거 다 작살나는 거예요. 다 작살나는 사실은 그래서 작살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전라도당 그러니까 이제 저 정태묵을 위주로 해서 전라남도 전라도당 김종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당 그다음에 최용도는 사실은 연락 거점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한쪽이 잡히다 보니까 이 3개 망이 그냥 다 털린 거죠. 다 털린 거죠. 그 원래 김종태도 그래서 서울시당 원래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었고 전라남도는 최용도가 하면서 그 밑에 정태묵이 있었고. 원래 정태묵이 원래는 그 전에 6.25 때 전라남도 도당 간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용도보다는 더 위에 있었고 최용도는 저 면단위에 있었고. 근데 최용도를 먼저 최용도하고 이 라인이 닿는 바람에 그쪽을 이렇게 파서 들어온 거죠. 타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왜 그거를 자꾸 여쭤보냐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주사파가 쫙 퍼질 때 지금 알기는 이제 전부 학생 운동이 주사파 퍼지는 과정에 그 뭡니까 그 김용환의 역할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환이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용환의 강철 서신이 폭발적 반응을 물론 폭발적 반응이 왜냐하면 당시 운동권에는 이 막스 레닌주의 기계적인 어떤 과학적 운동론 해가지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운동가의 품성, 자질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뭔가 좀 차가운 그런 그러니까 이론만 있다가 이게 사람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영환이 강철 서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문제는 내가 이제 연세대학교에 이제 그 주사파를 갖고 들어온 주체사를 갖고 들어온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 82학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영환과 같은 건데 얘 친구는 원래 주사파가 아니에요. PD로 해서 연세대학교 학생운동을 하다가 연대 행정학과를 나오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어디로 간 성남에 들어갔다고요. 성남이 옛날부터 또 그 운동권이 그 거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성남에 또 무슨 그 뭡니까 시위 운동도 있었잖아요. 그 성남에 그 이주민들 그 시위도 스트라이크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 성남에 갔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강철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고 성남에 있는 노 운동가한테 주체 사상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 방송도 듣는 내용을 듣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그 김일성 논문 주체사안의 대화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초의 주체사항이 온 게 김영환 강철 서신이 아니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86년도 건대 사태를 저는 이제 그때 그 학생운동이 있었으니까 건대 사태를 보면 그때 이제 건대 사태가 뭐냐면 주사파가 학생운동을 전부 휘어잡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백몇 개 대학이 예. 건국대에 집결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NLPDR로 통일되는 거예요. 예. 민족해방 인민민주혁명론으로 예. 혁명론이 통일되는 거거든요. 주체사상까지는 완전히 통일이 안 됐지만. 예. 그런데 그때 보면 지역의 다른 대학에서 보면 이름이 아직 PD 그대로는 채로 딸려온다고요. 예. 근데요, 학생운동이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뭐라고 그러나 천하 통일을 이룬 사례가 없습니다. 사상 통일 이런 거죠. 사상 통일을 이룬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생도 대부분 다 그 엘리트 지식인들을 주기 때문에 논쟁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논쟁 졌다고 내가 졌습니다. 예를 들면 건달들 같은 경우 싸움 해가지고 딱 지면 내가 졌습니다. 손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싸움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면 또 다른 이유 갖고 계속 덤비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재밌는 게 좀 기억이 나는데 90년에 제가 왔다 갔는데 90 한 2, 3년쯤에 북한 노동당 그 당시에 사회문화부 지금 그 이후에 대연락부가 되는데 대연락부 담당 저희 부부장이 이 양반은 대남공작의 정말 베테랑입니다. 그 양반이 뭐 김용환 공작하고 다 뒤에서 정말 뭐 대부인데 이 사람이 윤택님을 보낸 사람이네. 예, 이원국이라고 양반이 했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여기에 한번 왔다가 가면 뭐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평가를 받고 뭐 공화국 용치고 받고 국기훈장 1급을 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굉장히 좀 대우를 잘해줘요. 그렇죠. 급도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급수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그 고위급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좀 내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딱히 이름을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왜냐하면 이제 그 성공한 공작원이니까 이제 앞으로 다 자기들 저 뒤를 이을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이 경험이랑 지식이랑 이제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금 있으면 PD와 NL이 통합이 될 거다. NL도 통합이 될 거다. NL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90년 제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그 골머리를 굉장히 많이 알았거든요. 많이 알았죠. 왜냐하면 PD가 계속 과격투쟁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뭐 헌법 제정 민중회의 뭐 이런 노동해방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급해방 해야 된다고 가니까 이쪽은 민족해방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노선이 계속 부딪혔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그 북한에서 노렸던 거는 PD를 저거를 와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잡아먹거나 해서 지금 바로 계급해방 가자면 굉장히 과격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유재산 철폐하고 바로 계급회장으로 가자는 거니까 당시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완화시켜서 이거를 포섭을 해갖고 다 말하자면 흡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때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PD 계열을 누가 과연 장악하고 지휘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한 2, 3년 사이에 저희 그 부부장이 하는 얘기가 한 2, 3년 딱 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PD도 이제는 다 정리가 된다. 먹었다. 먹었다. 이제는 NL로 다 통합된다. 근데 그게 금방 말씀하신 그 건대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 모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참 그게 굉장히 의문점 중에 하나가 곳곳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에도 보면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제 그 9학년 그러니까 김영환이가 그 학생운동회 조직 국학생 연맹이거든. 국학생 연합인데
고학년의 조직이 이제 대충 패드산업이라 그래요. 그 연대 사업선. 그 선이 이제 조혁이가 갖고 있었거든요. 예. 조혁이가 이제 그 고학년의 직계로 연대 조직을 갖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김영환이가 터질 때도 조혁은 살아남아서 이제 반미청년회 만들고 전대협 만들거든요. 근데 그 조혁이가 갖고 있던 연대 사업선이 주로 서울 중심이에요. 지방까지 완전히 장악이 안 됐거든. 그런데 그때 당시 완전히 일거에 싹 장악당하는데 그게 이제 물론 김영환이란 명성도 있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뒤에서 있은 거예요. 배우 조정한 거예요. 뒤에 배우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이름도 아예 그냥 PD로 삼민주의 이름으로 민족, 민중, 민주 이게 그 삼민주의거든. 예. 그 이름 그대로 삼민투 이름으로 우리 건대 투쟁이 왔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서 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저는 첫 번째 아까 이제 그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보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김영환처럼 이제 외부에서 끄는 힘이 있었다면 내부의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힘이 분명히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대남 공작이 나중에 97년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때 당시에 부부 공작조가 왔다가 울산에 왔다가 잡히는데 그때 잡히고 나서 그 간첩 사건이 있었던 게 뭐냐면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고영복 교수 잡히잖아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 공사에 있었던 사람이 잡히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은 그냥 그때 당시에 잡혔으니까 말이지 안 잡히고 죽었거나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심어놨던. 그럼요. 예. 그 50년대, 60년대 지금 제가 제 유튜브에서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할 건데 대남 공작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이 공작을 해왔는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당이라고 하는 것도 그 유중숙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을 하러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그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보면 공작원들을 침투시켜가지고 간첩들을 그 통역당이 일단 오픈이 돼가지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간첩망을 만들 때 우리 통역당 만든다 그러고 만들어요. 이름을 그렇게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은 알지. 예. 그러니까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는 통역당 경상남도 지역 지부야. 우리는 뭐 전라북도 지부야 해가지고 간첩들을 보낼 때 너는 통역당 전북 지도부를 만들어라. 너는 경남 지도부를 만들어라. 너는 경북 지도부를 만들어라 해서 간첩들을 그렇게 보내요. 근데 그렇게 또 그와 동시에 그때 당시에 통역당을 말하자면 통역당의 이름을 갖고 재건을 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 이거예요.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잡히거나 잡히지 않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얘기를 또 제가 들은 적이 있냐면 그 차관이 와서 어떤 사람이 공작원이죠. 간첩이죠.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인데 검거가 돼서 수용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구치소에 있었나 봐요. 그 형을 살고 있는데 학생운동하는 그 80년대 학생들이 많이 감옥에 왔잖아요. 이렇게 뭐 데모하다가 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북한에서 난파 공작 임무를 받고 와서 잡혔으니까 그 간첩은 아직도 자기가 그 북한에서 받은 임무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학생운동하다 잡혀온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야, 너 일로 와라. 내가 너 노동당에 가입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노동당에 가입시켜주는 준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네. 근데 그거를 북한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감옥에 있는 놈이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있던 간첩한테 입당하고 나온 운동권에 있는 친구가 그 후에 진짜 다른 간첩에 의해서 포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감옥에서도 입당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사례도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간에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게 사실은 학생운동에 예를 들면 주사파가 물론 등장한 건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주사파가 등장해서
주사파 학생분들을 완전히 장악한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당시에 그 소용돌이 와중에 있었으니까 결국은 김영환 노력 플러스 네. 김영환 글재주가 있어요. 플러스 또 하나는 결국 북한의 공작. 그럼요. 그게 있어야 이게 아구가 맞아지거든요. 아, 김영환 노력까지 그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 운동에서 PD하고 논쟁을 숱하게 해봤잖아요. 논쟁 가지고는 절대 논쟁에 져도 그 사람이 다시 다음 공부에서 우리 허점 들고 와서 또 논쟁하고 가지. 논쟁에서 이긴다고 사상투쟁이란다요. 그게요, 사상투쟁이 이긴다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학생운동이 그렇게 정리되는 거는 그건 단순히 김영환 노력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예. 글쎄요, 뭐 김영환 씨가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김영환 씨가 노력을 했겠지만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거는 뒤에서 간첩망을 통해서 배후 조종하지 않고 그거를 조용히 몰아주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하통일이 안 전체적으로, 되거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연설의 사례가 그렇고요. 예. 그건 내가 직접 들은 사례니까. 그 왜냐면 그리고 나하고 친한 놈이 성남에 갔다가 파리학번 연세 예. 갔다가 이제 실제로 거기서 이제 오래된 그 혁명가로부터 주최장 전수받고 들어왔으니까. 또 하나가 사례가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PD 출신인데 이제 그 서울대 이 친구는 이제 그 친구는 83학번이거든요. 서울대 83학번인데 이 친구는 뭐냐면 서울대 PD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주사파하고 뭐 사상투쟁하고 했던 걸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박정원 선배 라인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왜 나중에 그 고문치사 사건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박정원 찾으려고 했던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그때 같이 끌려 들어간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한참 일주일 동안 자기는 진짜 몰랐대. 박정원을. 예. 몰라서 못 부른 거야. 예. 그래서 대신 다른 거 부르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이제 야 박정원 부르 했는데 갑자기 더 이상 고문 안 하고 취조를 안 하더래. 나중에 나와 보니까 박종철이가 죽었더래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말로는 자기가 일주일간 감옥에 잡혔는데도 불지 않아서 영웅됐다는데 걔 말로는 지는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못 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는 다른 거 불어드리면 안 될까 했는데 당시 취조하는 수사관이 야 임마 박정원이 필요해 해가지고 자기는 사실은 알아서 다 불었을 거다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이 친구 얘기가 당시에 이제 자기 선배 하나를 봤는데 그때 이미 주재산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가방에 공작금을 들고 다니더라. 그 몇 년도입니까?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때 들고 다녔고 하는 그게 시점이. 80년도겠죠. 80년도 초죠. 80년 초요? 80 90년 초 아니고? 90년 초인가? 예. 주최사장이 80년대는 없었어요. 예, 못 들어옵니다. 아니 근데 그때 이 친구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80년대 말이야 말. 그럴 거예요. 말. 예. 그런데 그때 하여튼 그 선배 하나가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 학생운동 차원을 넘어서더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국회에 들어와서 요직만 걷어차고 장관도 했어요. 아무튼 87년, 88년 제가 85년도에 졸업하고 가니까 저희한테 이제 뭘 갖다 주냐면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갖다 주는데 그 책이 남한에서 출판된 또는 인쇄된 찌라시더래요.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운동권에서 돌아갔던 거기도 품성론이 있었어요. 나 지금 그때는 모르고 봤거든요. 무슨 발음 무슨 품성가지였나 이런 얘기도 강철서신이요 그게. 강철서신 그게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모르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쭉 봤는데 그 표지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요. 근데 그거를 다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이만큼. 여기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 그냥 쭉. 그러니까 그때 이미 85년도 나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남조선이 난리다. 그때 정세 토론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지자 동정자라고 그랬어요. 북한을 지지하고 동정하고. 그래서 지지자 동정자 대열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 1년, 2년 지나니까 투쟁패가 나오고 있다. 투쟁패라는 말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리더들이 나오고 있다. 리더들이. 그러면서
그때 대남 공작 전술 방향을 완전히 틀어요. 어떻게 트냐면 그 전에는 소위 혁명의 주력군이 노동자 농민, 그렇지. 그다음에 청년 학생 청년. 이다 해서 이 청년 학생은 뭐 어린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잡으면 되고 가서 중요한 건 노동자 농민을 포섭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동자 농민 속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도 알고 다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공작원들한테 이남아 그러니까 적구화 교육 그러니까 나만의 말과 문화를 가르쳐 주는 것도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광산 같은데 또는 저 뭡니까 배 타는데 뭐 이렇게 가면 그 좀 험한 말 쌍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공작원들한테 쌍말 위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80년대 후반이 딱 되니까 방향이 딱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엘리트를 가서 줘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그 말투도 고급스러운 말투를 배워라. 그 저는 제가 87년도에 남한말을 배웠는데 저는 정말 그 엘리트한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쌍말을 못 배웠죠. 그렇게 해서 공작 방향이 딱 전환이 돼요. 왜냐면 그 시점쯤에 이제 예. 그 우리 대한민국의 예. 엘리트층에서 그 주체사상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 열풍이 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리더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뭐 지지자, 동정자, 그 다음에 투쟁패, 그 다음에 운동권 인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운동권 인물, 얘네들 가서 잡아야 된다. 근데 얘들을 어디서 잡겠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이 포섭할 사람들을 어디에서 물색을 해갖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나중에 포섭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포섭할 거냐. 그러니까 포섭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그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뭐 김정일 무슨 뭐 지시라고 해갖고 막 떨어지는데 지도 핵심을 만들어라. 뭐 지도 핵심을 가서 포섭을 해라 이러면서 나오는 게 그때 이제 우선 주체 세상을 신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쟁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품성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북한은 간부를 이제 선발할 때 도덕적인 부분, 품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걔네들인 북한은 뭐 체제와 이념은 뭐 뒤로 하고라도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죠. 이 리더를 뽑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뽑는데 뭐 김정은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 밑에 있는 간부들은 한 체제를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뽑는데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남한에 침투해서 포섭할 때 그런 기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 부모 형제 중에 과거에 좌익이나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검증을 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포섭 대상을 말하자면 선발을 해라. 특히 신고하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돼야 신고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80년대 이제 후반 한 7년도 8년도쯤 오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봤던 책이 이 남한에서 출간된 어떤 그 청년 학생 운동사 노동운동사, 학생운동 노동운동사 많이 나왔죠. 그런 어떤 그 운동 역사를 기록하는 이런 책들을 보면 거기에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 간부들이 와도 뭐 그 중앙당 공작부서의 이 지도 간부들 뭐 장관, 차관, 뭐 장관은 잘 안 오는데 차관은 자주 오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다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학교에 그때 당시에 서울의 봄때인가요? 그때 뭐 이 연설을 잘하는 3인방이 있다. 심재철하고 뭐 유시민하고 그다음에 박계동인가? 이정우?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에요. 유뭔데 그 사람? 그 하나 저기 뭐 옛날에 대변인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뭐 제가 잘 박계동은 고대 출신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때 당시에 이 학생운동 역사를 또 가르치고 저희한테 그래서 뭐 무슨 논쟁 그거는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국 그 학생운동사
노동운동사는 뭐 그건 뭐 무슨 강의를 특별히 하는 건 아니지만 책을 저희한테 많이 갖다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 정리해 놓은 거 많잖아요. 많아요. 뭐 무림, 항림 뭐 시작해가지고 예. 깃발, 반깃발. 예, 그거 제가 다 봤어요. 아, 그래? 예, 그거 다 봤어요. 예. 뭐 지금 다 까먹었지만 예. 그 용어만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뭐 재헌의회에서 CAA 예, 하고 CA, 예. 뭐 저는 뭐 하여튼 북한에 있을 때 그 머리 아프게 그거를 계속 왜냐면 그거 한국의 가지고 사구체, 사회구성체 논쟁도 예, 사구체 굉장히. 논쟁. 그래서 나중에 주사파가 한참 밀리니까 북한에서 사구체 논쟁에 끼어들기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에서 쓴 거를 제가 그 책을 그렇죠. 북한에서 보고 왔다니까요. 예. 그 저기 뭡니까 사회 성격 규명 사회 성격 규명의 재조명. 예, 재조명. 예, 한국 사회 성격 규명의 예. 재조명. 그래서 그 주사파들 하도 몰리니까 그 물었고 또 하나는 한국 주사파들 처음에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고 주장했었다고. 네. 근데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니까 식민지 반자본주의로 넘어가 있었어 북한은. 아니요.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북한도 넘어간 거예요. 아 북한도 원래는 그렇게 식민지 넘어간 반봉건 사회라고 주장했었잖아 네, 북한이. 네. 그러다가 그래서 지주도 나오고 지주는 반봉건 사회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여기 남한에서 그런 어떤 이념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우리가 깨졌다고. 깨지니까 북한이 바꾼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했는데 새끼야 무슨 반봉건적 흔적이 뭐가 있냐? 북한이 그거 가지고 바꾼 거예요. 농업에 막 그러면은 지금 이 농로 같은 형태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도 그거 여기서 하는 거 보고 바꾼 겁니다. 아 그렇구나. 북한이 먼저 바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북한이 야 우리는 바꿨는데 너는 왜 안 바꾸냐고 이제 사회성격 논쟁 이야기하면서 반봉건 사회를 반자본주의 사회로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나서 저기를 씁니다. 한국 사회 성격 논의의 재조명이라는 책을 그래서 쓰고 그거 한국에서 나왔어요. 그거 출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됐냐면 그게 원본은 북한이 출판한 거죠. 예. 그거를 하고 나서 뭘 하냐면은 이 남조선 혁명의 전략 전술과 관련된 아주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바꿔요. 바꿔가지고 1991년 5월 24일 5.23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김정일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사인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5.23 문헌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 문헌이 뭐냐면 한국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평가를 하고 이 평가한 데 기초해서 대남혁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민족해방혁명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인민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표현이 거부감이 있으니 거부감이 있었어요. 예, 인민은 빼고 그냥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해라. 해서 그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주는 있기는 하지만 뭐 부재주주가 없고 해서 이건 밑으로 빼고 그다음에 청년 학생을 그 혁명의 주력군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진보적 지식인도 그때 들어가요. 포섭시키고 그거를 그때 그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91년도에 그거를 이 89년 88년부터 이걸 작업을 해가지고 이론화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91년도에 결국 도장을 찍는 거죠. 확실하게 확정을 하는 거죠. 황장엽 씨한테 얘기 들으니까 황장엽 씨도 자기가 그 관련 남조선 그 주체사상 이해에 대한 몇 가지 해가지고 본인이 하나 썼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황장엽 씨한테 물어보니까. 글쎄 그건 뭐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 주사파가 장악한 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라인 중에 당시에 이제 우리 내려올 때 여러 명을 준비해서 내려왔잖아요. 만날 사람들을.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포스트에서. 책도 썼잖아요.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예. 그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주사파 아주 그러니까 이름 석자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직접 다 10명인가 만났나요? 7명 만났어요. 7명. 네. 이제 여기에 침투할 때는 그게 제일 처음에 올 때 만났나요? 아니요, 두 번째 올 때. 예. 첫 번째는 와서 그때 몇 명 만났냐면 황인호 그때는 아예 간첩단 만들고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렇죠. 중부지역당. 2개를 만들어 놓고 올라갔죠. 중부지역당하고 그다음에 손병선 라인. 네. 손병선 라인도 나중에 다 들통났잖아요. 그때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 때 그때
사실은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이 우리 그 안기부에서 그 당시에 중부지역당이라고 해서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간첩망 3개가 일망타진된 거예요. 간첩나 3개가. 네, 그러니까 김낙중망, 그렇지. 손병선망, 손병선망. 황인호망. 그러니까 황인호망이 중부지역당이에요. 중부지역당이고. 근데 그 황인호망만 중부지역당인데 손병선망 그 김낙중망을 여기다 그냥 다 포함시켜서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최순실 대동 복귀하고 이선실. 그러니까 이선실 복귀하고 네. 그다음에 간첩망을 그러니까 직접 만든 건 그 당시 2개 망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부지역당 망하고 손병선 망하고 김낙중 망은 그 전에 있던 망이죠. 김낙중망은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그거는 제 옆에 있던 제가 누가 만든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민중당에 3개 망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아니요 2개 망. 2개 망. 예. 아, 그렇지. 그럼 김낙중은 다른 라인이고. 김낙중망하고 손병선. 손병선 망. 황인호는 그게 아니에요. 황인호는 민중당 아니니까. 민중당 아니고 이건 강원도하고 강원도, 충청도 이 중부 지역을 아우르는 조직이었고 원래는 뭐 제가 다 책에 썼지만 민중당에는 이선실도 거기 계속 이선실은 계속 다녔죠. 그냥 이선실이 다니면서 거기에 사실은 축사도 써주고 이랬죠. 포섭을 할 사람을 물색을 한 거예요. 물색한 거예요. 물색하느라고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선실의 눈에 든 사람이 김부겸이었어요. 그래서 김부겸을 뭐 이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 뭐 돈도 좀 빌려주고 그러고 나서 뭐 이 노인네가 이제 뭐 어쨌든 돈 빌려줬으니까 자기 말도 좀 잘 듣고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근데 북한에다가는 이 김부겸을 포섭했다. 자기가. 예.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자기도 북한에서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기 실적을 과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저희보다 먼저 한계 공작조가 왔는데 데릴러 내가 일해 놓은 게 없어서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좀 시간이 좀 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다가 이제 뭐 안 된 거를 아마 보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또 그런 사정이 있는 게 이선실이 난파될 때에는 공작 전술이 그 포섭하는 전술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그래 속된 말로 하면 너 짱 박혀 있어라. 그냥. 그냥 가서 잠복해 있어라. 장기 잠복.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 시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카 통일이 되거나 뭐 공산 세상이 되면 짠하고 나타나서 옆에 있던 애들 그냥 노동당에 가입시켜라.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선실은 포섭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그 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포섭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포섭인지 이거를 아마 정확하게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북한에다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섭했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저희한테는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이선실이 포섭했다고 하는 그 김부겸을 넘겨받아서 너희가 조직을 만들어주고 와라. 이게 포섭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만나갖고 야 너랑 우리랑 같이 좀 하자. 노동당 가입해서 같이 하자. 오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국내에 이제 말하자면 고천망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교육을 다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선실은 그 당시 나이가 75. 그렇지. 그걸 다 교육시킬 수는 없잖아. 네, 그건 없고 하니까 무전기 활용법도 가르쳐주고. 뭐 그거는 뭐 거지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왜냐면 이선실도 그건 할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가서 너희가 세팅을 해주고 와라 결국 그거예요 저희한테. 이 이선실이 포섭했다고 하는 김부겸을 너희가 넘겨받아서 세팅을 해주고 너희는 너희대로 가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와라. 그래서 저희가 와서 이선실한테 김부겸 씨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라 했더니 김부겸 씨 나가서 넘어진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김부겸 대타로 누가 할 거냐 그래가지고 물색을 해서 한 사람이 손병선이었고 그 이선실을 살리려고. 그 이선실의 일을 뭐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예. 근데 나중에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그때 90년 10월 달에 데리고 갔는데 12월 달에 이선실이 김일성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뭐 나중에 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이 12월 31일 날 만났는데 저한테 야 내가 수령님 만났어 그래. 그래가지고 만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얘기를 보고 했어. 그런데 그 본인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 나중에 담당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선실이 김일성 만났을 때 손병선도 자기가 포섭하고 황인호도 내가 포섭했다 이렇게 보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일을 다 자기가 했다고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 상당히 뭐 기분 좋아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2개의 간첩망을 만들어 놓고 올라갔었고, 두 번째 나올 때는 사실은 여기 나올 때 포섭 대상을 그렇게 많이 저희한테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너무 많이 만나면은 그 나중에 그 셀 수가 있잖아요. 예. 많이 만나는 부분보다는 그 이제 기간이 조금 길면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한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잘 안 되면 다시 가서 만나고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2달 동안 2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달만 갔다 와라. 그러니까 2달 안에 가서 2개월 내에 뭘 하려면 한 사람을 가서 접촉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 또 접촉하다가 시간이 다 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만 갖고 오면 하다가는 못하고 그냥 갈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저희한테 인원을 많이 준 거예요. A 1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빨리 얘 버리고 2번을 해라. 2번도 안 되면 3번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그래서 7명을 만나게 된 거구나.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은 10명을 갖고 나왔어요. 10명을 10명 명단 갖고 나왔는데 뭐 물리적으로 2달 동안에 10명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지. 어쨌든 7명 만난 것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당시 그 남한의 주사파 거두들은 다 만난 거니까. 뭐 어쨌든 그때 그 국정원에 잡혀서 조사를 받는데 국정원 그 수사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내가 찾아서 만났냐고. 자기들은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자기들도 못 찾는 애들을 어떻게 가서 만났냐.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여기 들어와서 뭔가 목숨 걸고 들어왔으니 뭔가 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별 수단 방법 다 써서 만났다. 연락처를 가지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온 거는 아마 고은 시인 하나 갖고 왔나? 고은. 은 제가 그 주소지까지 가지고 왔었어요. 안성에 하는 건데 거기에 이인영 씨도 주소를 갖고 왔었는데 그 찾아갔더니 이사 갔더라고요. 그때 저 분당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갔더니 뭐 없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찾았어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소도 없고 뭐 연락처는 더더욱 없고 했는데 그때 당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뭐 신경을 안 써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소위 그 재하단체들이 많았잖아요. 재단체 많았죠. 재하단체에 전화하면 돼요. 그렇지. 예. 재하단체에 전화해서 그러면 그 아는 사람들 다 있죠, 또 연락처들이.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민가협 어머니들도 있고. 민가협은 안 하고요. 그때 당시 전민련, 그 다음에 민족회의인가요? 민족회의. 주로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전국연합인가? 전민련. 전국연합. 전국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예, 전국연합. 전민련 다음으로 만들어진 게 전국연합하고 민족회의. 그래서 뭐 민족회의 쪽에 해가지고 함은경 만나고, 전국연합 쪽에 해가지고 이인영.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전대협 동호회도 있었을 거예요. 전대협 동호회 있었죠. 거기서 뭐 우상호 만나고. 그다음에 허인애는 그 허인애가 그 당시에 그 영등포에서 전자상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그 영등포에 아예 가서 전자상가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그 교환한테 알아냈어요. 뭐 그런 식이죠. 야, 참.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의 뭐 우상호 만나고 허인애 만나고, 예. 그 다음에 또 함은경 만나고, 이인영 만나고, 예. 그럼 또 누구를 더 만났죠? 광주에 가서 황광우. 그 친구는 내 잘 모르는 친구. 황광우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 그 심상정 계열, 그럼 PD 계열이네. PD 계열이네. 완전 PD더라고요. 그때도
어마어마한 PD 계열 엄청 강하더라고요. 음. 그 사람은 지금도 PD일 거예요. 음. 그래서 뭐 만나니까 김일성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거긴 아마 이제- 남노당 계열이니까. 예. 그다음에 그 양반은 돌아가셨는데 그 정동년 씨, 정동년. 그 저 광주에 예, 정동년. 광주. 그다음에 5.18. 고은. 고은. 그리고 일곱 명이네. 예. 야. 그러니까 정동년하고 고은은 이제 학생 운동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그 제야 운동가 출신이고. 고은은 사실은 뭐 이것도 조금 뭐 얘기가 있는데 고은은 제가 접선에서 다시 그 대동하고 복귀하려고 나왔던 접선하려고 했던 그 스님으로 위장한 간첩이 포섭했다고 북한에다 보고했던 사람이에요. 보고했던 사람이요. 근데 뭐 물론 그 사람이 보고한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경찰이 그 당시에 뭐 그 무전기 다 갖고 있었으니까 경찰에서 이제 허위 보고를 했는데 어쨌든 저쪽에서는 그게 이제 사실로 알고 왔으니까 근데 고은이 뭐 어쨌든 그래도 그 사실은 반미 성향에다가 예. 친북 성향을 갖고 있었죠, 고은이. 예. 아, 그럼요. 저희가 여기에 저희가 침투하기 전에 그런 포섭 대상들 명단을 받으면 명단만 이름 석자만 딸랑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백자료는 저희한테 다 갖고 옵니다. 그 북한에서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고은 관련 자료가 누구한테 필요하겠습니까? 저희한테밖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북한에 있는 자료들은 다 긁어갖고 저희한테 뭐 보따리로 갖고 와요. 그러면 그거 그냥 갖다 놓고 정말 뭐 하루 종일 그냥 그 자료 다 보고 정리하고 왜냐하면 뭐 거기에 뭐 쓸데없는 자료도 많으니까 그 제일 많았던 자료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은이었어요. 고은이 뭐 옛날에 무슨 뭐 시 썼던 것들 뭐 인터뷰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뭐 가족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은은 만나니까 어때요? 반응이. 거기는 약간 좀 뜨악하지 않던가요? 가서 만나니까 약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놀라지는 않더라고요. 아. 놀라지는 않고 다만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밝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저 북에서 왔다. 야, 참. 그러니까 이 안 놀래? 예, 약간 당황은 하는데 많이 놀라진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나는 문학가다. 나는 운동가가 아니고 활동가가 아니고 문학가고 당신이 만약 그 운동가를 찾고 싶다면 백규환 씨를 찾아가라 그러던데요. 그 다른 얘기 안 해요. 예, 자기가 뭐 어쩌고 다른 뭐 구실을 대거나 아니면 뭐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문학가고 작가다. 활동가는 아니니까 활동가를 네가 만약에 당신이 활동가를 찾으러 온 것 같은데 나는 아니니 백기환 씨한테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고를 안 했지, 고은도. 신고했어요. 아, 고은은? 고은하고 정동년하고 황광우 세 명이 신고했어요. 세 명이? 근데 그 신고가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신고라고 하는 게 왜 합니까? 잡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잡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잡으라고 하려면 진짜 잡히게끔 하려면 곧바로 신고를 해야죠. 곧바로 해야지. 그다음에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안 지키면 신고 하나만 하죠. 그렇지. 근데 그 세 사람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나중에 후위를 두려우니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거군요. 면피용으로. 예. 그다음에 그럼 나머지 이제 그 네 명은 신고 안 했잖아요. 신고 안 했죠. 그러니까 우선 뭡니까 반미 청년이란다. 나중에 반미 청년을 만들었어요. 거기 누구야 허인애. 예. 허인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7명을 만났는데 만난 중에 허인애만 2번 만났거든요. 아.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만나고 허인애는 제일 처음 만나니까 뭐래? 북에서 왔다니까. 함은경을 2번 만나려고 그러다 못 만나고 한 번 만났는데 허인애가 사실은 제일 저한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호의적으로 대했는데 그렇지. 거기는 완전 주사파로 전향하고 따르고 있었으니까. 전향이라고 하나요? 원래 주사파 아닙니까? 아니, 거기는 원래 주사파는 아니고 주사파 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근데 주사파가 장악하기 전 PD 그룹인데 나중에 주사파로 흡수된 거예요. 거대. 예. 허인애 씨는 만나니까
내가 북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뭐 딴 얘기 안 하고 뭐 물어보지. 은근슬쩍 이제 저를 테스트하더라고요. 북에 온 건지. 예. 그러니까 뭐 직설적으로 너 진짜 북에서 온 놈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저를 테스트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트드라는 걸 아냐. 이게 이제 맨 처음에 김일성이 어릴 때 만들었다는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잖아요. 예, 타도 제국주의 동맹. 그건 그 주사파 주체 사상 김일성에 대해 공부한 사람만 아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 트드라고 하는 거는 김일성 혁명 역사에 나오는 거고, 나오는 거지. 북한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아, 북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얘가 진짜 북에서 간첩이 맞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트드 아냐? 그래서 안다. 내가 뭐 안다고 얘기 안 하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약칭이 트드인데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했더니 또 그때 저 꼬리곰탕 집 가가지고 소주를 한잔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밥 먹으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 물어봤던 건데 그걸 얘기를 했더니 또 조광은 아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광복회. 네, 그래서 제가 조광은 너 지금 조국 광복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그 저 북에서는 조광이란 말 안 써. 안 써요. 아, 안 써요? 네. 오. 안 쓰고 조국 광복회라고 그래요. 그냥 약칭을 안 써요. 약칭 안 쓰지. 예. 트드만 약칭을 써요. 트드만 쓰고. 예.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김일성이 가지, 만들었던 통일전선체. 예. 두 가지를 물어보고 나서 아마 검증이 됐겠죠. 야, 나도 아직도 기억하네, 이걸. 공부를 엄청 세게 했네. 사실은 뭐 저희는 그 김일성 역사를 북한에서는 몇 번을 배우냐? 3번 정도를 배워요. 초등학교 때 한번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 한번 배우고 대학 때 한번 배우고 똑같은 역사를 초등학교 때는 압축을 해서 그냥 큰 책에만 배우고 중학교 올라오면 중고등학교 올라오면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대학교 가면 이만큼 되는 거 또 아주 디테일하게 배우고. 황장엽 씨한테 들으니까 왜 그 김일성이 맨 처음에 왜 그 이 조선 반도에 최초로 그 진입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그게 그거잖아요. 보천보 전투요. 보천보. 네. 김일성이 그러더래. 야, 그래도 뭐 그 작은 거지만 김일성 본인은 그랬대요. 작은 거지만 야,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니 이러더래요. 네. 황장엽 씨한테는. 근데 뭐 보천보에 엄청 부풀려 있잖아요. 뭐 그 동아일보에서 보도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뭐 얘기는 보천보 전투도 뭐 김일성이 와서 한 거 아니라고 지금 하는. 그러니까 다른 김일성이라는 네.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순경 둘이가 지키던 일체 그러니까 그 작은 그 파출소 습격해가지고 아니 실제로 그 양강도 보천보에 가면 그때 당시에 그 경찰 지선지 뭐 무슨 뭐 산림소인가 뭐 그 건물이 있는데 손바닥 많아요. 쬐끔해요. 근데 걔네들은 뭐 북한에서는 그 선전할 때 뭐 몇 명이 온 게 아니라 진공작전 거의 뭐 한 100명이 와가지고 네.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 그걸 습격하고 갔다는데 실제로 그 뭐 전적을 보면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밤에 또 인민들 모아놓고 연설하고 김일성이 예, 갔다는 뭐. 하여튼 그러면은 허인엘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북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이제 그러면 만났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엔 뭐 다 북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고 같이 하자 했는데 그때도 좀 이렇게 약간 거부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임무 수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압박을 했죠. 설득을 하고 그 같이 하자 계속 좀 부탁도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헤어지면서 두 번째 만나기를 했었어요. 하고 헤어졌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거의 뭐 억지로 만났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 삐삐가 있었잖아요. 삐삐가 있었죠. 삐삐가 있었는데 뭐 그때 삐삐가 막 도입이 될 때라서 저희는 모르고 왔거든요. 모르고 왔는데 허인애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가 이제 삐삐를 갖고 다니는데 자기한테 연락하려면 뭐 이렇게 번호를 누르고 마지막에 7941을 눌러라. 이 7941이라는 건 친구 사이라는 거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눌렀죠. 눌러가지고 통화하고 결국 한번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는 뭐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변해가지고
안 하겠다. 끝까지 그냥 아예 딱 그냥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포섭을 못했죠. 그러니까 몰래 조혁이를 만나고 온 거지. 그러니까 뭐, 뭔가 지침을 받았겠죠. 근데 그때는 뭐 저희는 몰랐으니까요.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두 번째 만나서 하도 그 1차 접촉했을 때하고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나와가지고 저희 그 조원 같이 왔던 박광남이한테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쟤는 어디 가서 침 맞고 온 것 같다. 침 맞고 온 것 같다. 어디 가서 얘기를 듣고 온 것 같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함은경은 어땠어요? 함은경은 함은경 별로 활동을 안 하던 당시인데. 아니 그때 당시에 민족회의 간상가 뭐 했어요. 했는데 함은경은 그 당시에 만났더니 범민련을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주사파 아니거든 함은경은. 어쨌든 범민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북한이 범민련을 싸고 도는데 너희 잘못하고 있다. 막 계속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때 해화동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좋다. 너 비판하는 거 내가 다 받아들이는데 일단 우리 손 잡자. 손 잡고 너 안에 들어와서 비판을 해라. 뭐 충분히 받아들인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뭐 어떻게 수용을 하냐. 그러니까 일단 같이 하자. 같이 하면서 우리가 비판을 하면 또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해야지. 근데 끝까지 설득을 했는데 그 친구도 뭐 함은경도 주사파 아니고. 근데 그때 95년 당시는 그때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를 야 이게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저하고 같이 왔던 조원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둘이서 이제 뭐 이 양반들 만난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둘이서 뭐 북한에다가 무전 보고 하거나 뭐 다른 거 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둘이서 뭐 공원 같은 데 앉아서 아니면 밥 먹으면서 아 이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옛날하고 어떤 뭐 거의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제 나이가 그 당시에 어렸잖아요. 30대 뭐 초반이었으니까 저도 아 이게 내가 좀 중량감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나이도 그렇고 상대가 저를 봤을 때 아 저 친구는 좀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좀 신뢰가 가야 되는데 조그만 애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북한에서 왔다고 까부니까 안 됐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건 뭐 너무 자책하는 거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당시 운동권 분위기가 좀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는 항상 이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근데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동구권 다 망했지. 다 망했고 동서독 통일됐지. 그 운동권 전체가요. 예. 거의 뭐라 그러는 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방향을 못 정하고 예. 지금 혼돈 상태, 방황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귀찮아. 일단 가. 너하고는 같이 안 해. 왜냐하면 소련 무너지고 이거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이 공산주의의 실상들이 드러나면서 환상이 깨져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북한에서 김일성 죽었잖아요. 김일성 죽었죠. 그다음에 북한이 그 당시에 권한행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뭐 어려울 때죠. 어려울 때죠. 그러니 경제는 그러면서 그런 북한 실상들이 또 언론 네. 통해서 나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깜짝 놀란 게 나오기 직전에 그 담당 부부장이 조용히 저한테 야 이거는 우리 저기 뭐야 나 적고에 나가는 선생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남조선 배가 들어와 있어. 아니 무슨 배가 들어와 있습니까? 어디에요? 그랬더니 청진에 지금 배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왜 들어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지금 식량 싣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식량을 왜 싣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식량 지원 하는 거 싣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저는 식량난 겪고 있는 건 알았어요. 어느 정도는 자세하게는 몰랐지만 92년부터 91년부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바깥으로 알려진 거는 90년대 중반인데 벌써 이미 평양에는 고위급들에는 91년부터 힘들었어요. 90년 그 넘어가면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너무 기분이 상한 그러니까 거예요. 소련 무너지면서 동구권이 흔들리니까 소련으로부터 오는 지원들도 다 끊기게 되잖아요. 지원이 끊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소련이 이제 그때 그 뭐 무슨 개혁 개방 했잖아요. 하면서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에다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는데 그렇지. 이제는 달러를 내놔라. 달러를 이거야. 내놔라. 결제를 경화로 해라. 북한이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소련에서 들어오던 그 석유관으로 해서 기름 들어오던 거 다 막아놓고요. 중국에서도 막아놓고 하니까 북한이 저희가 91년, 92년도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하러 못 가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90년대 중반이 되니까 막 완전히 그냥 꼬라박고 그런 여러 가지 주변 객관적인 정세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죠. 근데 그것도 북한이 식량 지원도 받고 남쪽으로. 그러니까 기분이 야, 나는 지금 남조선에 가서 이거를 남조선 때려먹으러 나가는데 이 자부심을 갖고 지금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혁명사업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지잖아. 이거 아니 쟤들한테 무슨 빌어먹냐고. 거지지. 그러니까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예. 그런 어떤 저도 그 전에 또 저도 노동당 간부하면서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노동당 간부하면서 실상을 봤잖아. 다 봤죠. 네. 그 전에 노동당 그 재정을 총괄하는 중앙당 노동당의 재정경리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차관이 저희 담당 차관이 있어요. 그 양반하고 밥 먹으면서 다 들었거든.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다 알고 나왔고 여기에 나와서 실제로 그런 어떤 여기에 있는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딱 반응을 하니까 야, 이건 힘들겠다. 결국은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포섭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 함은경도 만났고 우상으로 만나니까 뭐랍니까? 그 양반은 뭐 아주 점잖더라고요. 점잖죠. 점잖게 우리는 안 하겠다. 네. 빨리 가라. 우상으로는 원래 혁명가는 아니에요. 그 양반은 저 강남 그때 신사동인가 거기에 가서 만나. 거기에 그 무슨 청년정보문화센터인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우상호가 하던. 예. 우상호가 그게 뭐 소장인가 뭐. 예. 그리고 아마 그때 임종석이가 부소장인가 예. 하고. 전대협들 모여가지고 예. 청년문화센터 만들었었죠. 아, 참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30년 됐네요. 근데 예. 지금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지금 대한민국을 다 좌지우지하고. 예? 글쎄요. 저랑 그때 공작원 같이 했던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 장차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냥 저만 지금 찍을 양쪽에서 그러니까 북한 공작에 갔던 사람은 북한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남쪽에서 공작하러 내려서 만났던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하고 있고. 예, 저만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만약에 전향 안 하고 했었으면 예. 최소한 3선 4선은 아마. 근데 전향을 왜 하셨어요? 제가 뭐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저는 근데 예. 소련 무너지는 게 엄청나게 충격이 컸어요. 아, 당시 운동권 전체가 다 그랬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그동안 책으로만 알았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사실은 뭐 그때 뭐 동양 철학도 뒤져보고 온갖 걸 다 뒤져보면서 사상적 혼란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결정타가 결국 황장엽 씨예요. 황장엽 탈북. 아, 그리고 지금도 기억되는데 황장엽 씨가 그 월간 조선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굉장히 긴 글이었어요, 인터뷰. 근데 그거를 제가 울산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4시간 동안 버스에서 눈물을 한 번 안 떼고 그걸 보고 또 봤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잘못 알았다. 그러면서 그리고 바로 전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3년은요. 국립중앙도서관에 매일 아침에 보람찬하고 가서 거기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책 보고 정리했어요. 그때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내가 그 정당 쪽에 나가다가 그때 마침 잘렸어. 근데 내 동생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체어맨도 주고, 그다음에 기름값도 대주고, 오빠 어디 기죽지 말라고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돈도 줄 때예요. 그러니까 술값도 주고, 차에 기름도 주고, 차도 대주고. 그래서 한 3년간 진짜로 그 시간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제까지 봤던 걸 다시 보자 하면서 꼴통이 보수가 뭔지도 그때 다시 보고 역사 철학 다 공부하고
그때 한편으로 낮에는 선거 공부. 야, 이거 선거를 한번 공부해보자. 재밌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선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주사파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사파 반대되는 쪽도 공부하고, 네. 철학 공부하고,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저를 완전히 그냥 새롭게, 그러고는 맨 3년이 지나면서 내가 틀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자랐고,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은 이제 그 특수대학에 갔으니까 거기 안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은 10여 년은 이제 그것도 갇힌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에서 주입시켜준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93년부터 94년까지 93년 9월 달쯤에 제가 노동당 간부연수 채용을 나가서 94년 8월 말 9월 달에 이제 철수를 했는데 딱 1년 만 그때 1년 이제 하고. 실제로 북조선 인민들의 실생활과 같이 밀착하잖아요. 예, 그것도 평양시 한 가운데에 가서. 평양시는 근데 굉장히 좋은 데인데. 몰라서 그렇죠. 평양시 저 시민들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 완전 거지예요.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우리 탈북자들 오는 애들이 뭐 걔들이 평양을 못 가봤거든. 평양 못 가봤지. 평양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 수준 뭐 이건 뭐 머리는 뭐 모르겠는데 실제로 먹고 사는 거는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나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에 왔다 갔잖아요. 공작 교육 받으면서 또 네. 홍콩도 갔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 갔고. 지금 그때 마카오 갔다 오고 중국 뭐 북경, 그렇죠. 광주 다 갔다 오고 서울에 왔다 갔죠. 저기 서울도 뭐 꽤 제주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제주까지 오랫동안 왔다 네. 있었잖아요. 다 보고 갔고. 근데 뭐 물론 저도 이제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노동당원이었고 핵심 중에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도 내 나라에 대해서 노동당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자. 그렇죠. 많이 양보하고. 자부심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1년 동안 있어 보니까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는 누구한테도 말 못해요. 그렇죠. 말했다면 큰일 나지.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공작원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젊은 놈이 하도 나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설치고 돌아가니까 야 저 자식은 저 특별히 그 위에서 중앙에서 키우는 애인가 보다. 그리고 저한테도 말은 안 하고. 근데 저는 뭐 그냥 밑바닥부터 다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니까 그냥 진짜 벌거벗은 그대로 다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다음에 또 여기 와서 본 거 있지, 그다음에 또 배운 게 있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게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경제가.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가서 그 기계 담당하는 그 북한에서 그 공무직장이라고 그러는데, 공무직장 거기에 이제 그 부문당비서라고 해서 그 당 책임자가 있거든요. 걔 불러가지고 그 기계 종류 그 명세표 갖고 와라. 그거 다 까보고. 근데 걔네들은 대학 안 나온 애들이니까 뭐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설비 투자를 언제까지 했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보니까 이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회현실 보고. 설비 투자 안 한 거지. 안 하죠. 안 했죠. 제가 93년도에 나왔는데 71년도에 해놓고 안 했더라고요. 이야. 72년도에 해놓고. 그게 마지막에 넘은 거잖아요. 20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시점이 묘하게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을 후계자로 하면서 다 망가진 거예요. 차라리 쟤네들이 세습을 안 했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김일성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는 제가 또 나중에 이제 다 그거를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 어떤 이유로? 그거를 쭉 보니까 그때는 여러 요인이 있었어요. 동구권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고. 동구권 지원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경제를 했던 사람들은 다 서울대학교 동경제국대학 나온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 북한으로 자본주의 넘어간 경제를 배운 사람들. 북한에 넘어간 자본주의 경제를 배운 사람들. 시장 경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 토대가 뭐였냐면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일본이 만든 토대가 있었죠. 시설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지. 그러니까 이 세네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경제가 70년대까지 그냥 온 거예요. 그 힘으로. 근데 이제 70년대쯤에 와서는 한번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90년대 한 20년대니까 다 고물이 된 거예요. 생산력이 다 낙후돼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맨손으로. 그러니까 그 제가 갔던 공장이 신발 공장인데 신발을 그 우리 그 왜 저 뭡니까 그 반스인가 그 운동화 있잖아요. 농구화 같은 거. 예. 그 고무 밴드를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고무 풀다가. 근데 그거를 북한은 그 평양 신발 공장에서 만드는데 그거를 하는 거를 다 손으로 수공업적으로 해요. 그 전부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주머니들이에요. 그 아주머니들이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이 손가락이 이거 이렇게 붙이니까 손가락이 다 휘었어. 우리면 산재라고 난리칠 거예요 아마. 근데 걔는 산재 보호도 못 받아 걔네들은. 거기서 일하다가 가면 그냥 진짜 뭐 이 국가에서 주는 정부에서 주는 쌀 300g 그냥 타 먹고 살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니까 야 도대체 이게 사회주의 맞나? 사회주의 해서 뭐 하나?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뭐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정말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릴 텐데 그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북한이 사회주의가 시작할 때 그 뭡니까 초기에 시작하는 그 구호가 뭐냐면 평등이거든. 근데 북한은 평등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평등한 사회가 철저하게 계급 사회고 그리고 걔네들은 그래요. 뭐 이제 장관급들 벤츠를 주잖아요. 차를 딱 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쟤는 그만큼 중요한 일하기 때문에 저 차를 주는 거야. 그럼 뭐 평등한 게 아니죠. 그렇지. 예. 계급이 있는 거지. 예. 예. 아이고 벌써 1시간 25분이 지났네요. 야, 참, 저는 소련 동구권 무너지면서, 야, 나는 이거 책으로 알던 게 아니다. 이거 내 속았다라고 했었고, 우리 그 김동식 박사는 또 실제로 북한에서 살면서 이 사회주의의 이 생산력이 지체되고, 그 인민들이 오히려 역으로 계급사회 속에서 정말로 뭔가 그 고통받는 삶을 보면서 느꼈던 회의.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참상들이 결국은 소련이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이게 우리 쪽으로 알게 된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그 북한이 생산력이 정체되면서 이 대량 아사 상태가 났던 것들도 예. 나중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한테 다 알려졌던 것들. 예.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남한의 운동권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권이 상당수 많이 전향했어요. 북한과 실제로 지령. 근데 아마 김대중이 정권을 잡지 못했으면 남한의 주사파가 거의 무너졌을 거예요. 북한도 망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돈 안 갖다 줬으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게 북한 김정일 정권도 살리고 예. 남한 내 주사파도 살린 참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네요. 그죠?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참. 그때는 잘 몰랐지만. 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예. 네, 오늘은 지금 김덕식 박사 모시고 남한과 북한의 그리고 북한의 대한민국 적과 공작, 간첩 공작에 대해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느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